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래전 잊고 싶었던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치 유령처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심지어 눈빛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되살아나는 듯한 기이하고도 섬뜩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외로운 고통의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연결의 감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 채널링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다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조카가 와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바로 수년 전 의절하고 지내다 세상을 떠난 그녀의 친언니의 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아주 교묘하고 악질적인 나르시시스트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한 척 동정심을 유발하면서도 뒤로는 가족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촌에게서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갈취하여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건은 그녀가 언니와 어머니 모두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언니의 악행을 알면서도 늘 감싸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녀 역시 주변의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녀를 괴롭히던 언니와 어머니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속감에 대한 그리움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조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카에게서 죽은 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를 닮은 게 무슨 죄겠어.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녀는 조카에게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카는 적대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 사는 곳, 최근 다녀온 휴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조카의 손짓이나 말투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죽은 언니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꽤나 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건은 가족 모임 이튿날 터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조카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 조카가 죽은 제 언니에게 빙의 된 것 같았어요. 그 눈빛, 비꼬는 듯한 말투, 상대를 얕보며 서 있던 자세까지. 정말이지, 그건 제 언니였어요. 죽은 언니가 조카의 몸을 빌려 제 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결국 예정보다 반나절 일찍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모임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르시시스트 채널링의 한 예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의 영혼을 불러내는 채널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죠. 어쩌면 당신의 형제가 나르시시스트였던 부모님을, 혹은 당신의 조카가 나르시시스트였던 당신의 형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변 분위기마저 싸늘하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현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째는 유전적 기질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특유의 기질이나 성향도 물려받습니다. 웃음소리, 말투의 특징, 신체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 그렇죠.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불쾌한 습관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일까요? 유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는 사회적 학습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며 배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각인된 가장 원초적인 생존 방식은 바로 그들이 보고 자란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위기를 모면하고 상대를 조종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 교묘한 화술과 방어적인 태도를 그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이 유전적 기질과 사회적 학습이 결합될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직접 말하는 듯한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둘의 사이는 아주 좋았지만 평생 단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한 견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괴롭혀온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남동생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문제적 행동을 그저 불우했던 어린 시절 탓,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며 누나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치부했습니다. 남동생은 평생을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물론 단 한 번도 그 뜻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자 아버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두고 남매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은 누나에게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약 눈을 감고 들었다면 저는 제 아버지가 소리치고 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목소리의 톤, 단어 선택, 상대를 비난하는 논리까지 아버지가 남동생의 입을 통해 제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지옥 같았죠. 그녀는 남동생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날 이후 남동생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라는 악령이 동생의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바로 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인 전 배우자를 채널링하는 경우일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이가 어느 날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과 똑같은 말투와 방식으로 나를 공격할 때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재트라우마와 슬픔을 겪게 됩니다. 내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절망감, 그리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이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엄청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아이는 나르시시스트인 부모의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그 부모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 확보 행동일 수도
트라우마 유대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대응 방식, 말투, 세계관을 더 깊이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이며 참으로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이 채널링 현상은 제가 공포 영화에 비유하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악마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후 그 채널러가 된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나를 괴롭혔던 그 나르시시스트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주 조금씩 우리를 키운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채널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거나 후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될 방식으로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재된 그릇된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않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채널링 현상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 내에 있었던 나르시시스트의 문제점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혹은 형제가 얼마나 해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강할수록 그들 안에 내재된 나르시시스트의 방어 기제와 행동 패턴은 더욱 견고해져 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 한편의 끔찍한 공포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다른 배우의 얼굴로 다시 나타나는 경험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내가 느꼈던 그 섬뜩함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실제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상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현상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극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